할머니,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을 손님한테 권하는 거예요? 마트 시식 코너, 고급 명품 가방을 든 중년 여성이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수십 명의 손님들이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 저희를 바라봤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테이블 위에 접시를 집어들더니 제 발 앞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쾅!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지켜봤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들을 주우며 생각했습니다. 또 참아야 하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던진 그 접시 한 장이 70평생 참고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게 될 줄은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분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매일 아침 6시면 눈이 떠집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랬으니 어느덧 50년이 넘었네요.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하고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여 아침을 먹습니다. TV는 켜지 않아요. 혼자 먹는 밥상에 소리만 있으면 더 쓸쓸해지거든요. 8시 30분 집을 나섭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10분 거리예요. 걸으면서 아파트 단지를 지나는데 출근하는 젊은 사람들과 등교하는 아이들이 바쁘게 오갑니다. 모두 어디론가 향하고 있어요. 저도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으로요. 정분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마트 직원 김대리가 밝게 인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로커에서 초록색 앞치마를 꺼내 두르고 명찰을 달았어요. 시식 도우미 김정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형마트 식품 코너 한쪽, 제가 근무하는 시식 코너는 그리 넓지 않습니다. 작은 테이블 하나와 전기 그릴, 그리고 시식용 접시들이 전부예요. 오늘 준비할 제품은 돈가스입니다. 냉동 돈가스를 한 장씩 꺼내 기름에 튀기고 한 입 크기로 잘라서 이쑤시개를 꽂아두면 됩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거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겠지. 손님들이 하나둘 지나갑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말을 건네면 어떤 분은 미소를 지으며 받아가고 어떤 분은 그냥 지나쳐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할 뿐이에요. 이 일을 시작한 건 3년 전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딸아이가 결혼해서 독립한 후였어요. 집에만 있으니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벽시계 소리만 째깍거리는 집안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자꾸 옛날 생각만 났습니다. 남편 생각, 딸아이 어릴 적 생각, 부모님 생각까지요. 그래서 일을 찾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지만 이마트에서 시식 도우미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어요. 면접 때 점장님이 물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서서 일하는 건 익숙합니다. 젊었을 때 식당에서도 일했고 공장에서도 일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국민연금에 보태면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게 좋았어요. 말을 많이 나누진 않아도 사람 냄새가 나는 곳에 있으면 덜 외롭거든요. 오전 11시쯤 되면 손님이 많아집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은 특히 더 붐비죠.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과 퇴근길에 들른 직장인들이 통로를 가득 메웁니다. 저는 더 부지런히 돈가스를 튀기고 접시에 담았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바삭바삭하고 맛있단다. 하나 먹어볼래? 아이는 돈가스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고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이럴 때가 좋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야.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말이지. 오후 3시 점심시간이 지나면 손님이 뜸해집니다. 저는 그 사이 테이블을 닦고 기름을 갈며 다음 시식을 준비해요. 때로는 다른 코너 도우미 박 선생님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정분 씨, 오늘 저녁엔 뭐 해 드실 거예요? 글쎄요, 냉장고에 남은 반찬 데워 먹으려고요. 에이, 가끔은 맛있는 것도 해 드세요. 우리 나이에 먹는 게 낙이잖아요. 박 선생님은 저보다 3살 위지만 훨씬 활기찹니다. 말도 많고 웃음도 많아요. 저는 그런 박 선생님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 조용히 살아왔거든요. 크게 웃거나 크게 화내는 법을 몰랐어요. 오후 6시 근무가 끝납니다. 앞치마를 벗고 로커에 넣은 후 퇴근 도장을 찍었어요. 마트를 나서니 어느덧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아침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불 켜진 가게들과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집에 도착해서 신발을 벗고 거실 불을 켰습니다. 조용한 집안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곤하지만 나쁘지 않은 피곤함이에요. 일을 했다는 증거니까요. 저녁은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면 충분해요. 설거지를 하고 TV를 켜서 뉴스를 봤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군요. 사건, 사고, 정치 뉴스, 날씨 예보까지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내 하루를 살 뿐인데 세상은 참 복잡하구나. 9시가 되자 몸이 나른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펼쳐질 겁니다. 6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시식 코너에서 일하고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잠드는 하루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내일 그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가 완전히 깨져버릴 줄은요. 토요일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6시에 눈을 뜨고 준비를 마친 후 마트로 출근했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평일보다 손님이 더 많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자리에서 시식용 음식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떡볶이였습니다. 즉석 떡볶이 제품을 끓여서 작은 컵에 담아 나눠주는 거예요. 달콤하고 매콤한 냄새가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전 10시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건네면 대부분 고맙다며 받아갔어요. 어떤 분은 맛있다며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하나 주세요. 목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예, 여기 있습니다. 저는 떡볶이가 담긴 컵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컵을 받아들고 한 입 먹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거 별로네요. 너무 달아요. 아, 그러세요? 제품이 원래 좀 달콤한 맛이에요. 달콤한 정도가 아니라 설탕 덩어리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슬쩍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입맛에 안 맞으셨나 보네요. 입맛 문제가 아니라 이 제품 자체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할머니, 이거 먹어보고 권하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 그냥 입에 안 맞으면 버리면 되는 건데. 제품은 회사에서 정한 대로 조리했습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개인 취향? 이건 취향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걸 손님한테 권하는 게 말이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멈춰서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이런 제품은 시식 코너에 내놓지 말아야죠. 손님들 기분만 나쁘게 하는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녀는 컵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고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서면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노인네들 아무데나 세워놓고 일 시키는구만. 그 말이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누군가는 그냥 구경하는 눈빛이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아야 해. 이런 일쯤은 넘어갈 수 있어.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를 정리했어요. 그녀가 놓고 간 컵을 치우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참고 또 참으면서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일했지만 아침에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여자의 목소리,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마지막에 던진 그 말까지요. 퇴근 시간이 되어 로커룸으로 들어갔을 때 박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정분 씨,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하면 더 창피해질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차들이 오가는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인데.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을 먹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TV를 켜놨지만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괜찮을 거라고요. 오늘 같은 일은 다시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마트로 출근했고 시식 코너에서 일했어요. 지난주 일은 최대한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저 운이 나빴던 하루였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오늘 시식 제품은 치킨 너겟이었어요. 바삭하게 튀긴 너겟을 접시에 담아두니 지나가던 아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응, 맛있단다. 하나 먹어봐. 아이는 기쁘게 너겟을 집어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순간들이 저를 버티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또 계시네요. 고개를 들었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주 그 여자였어요. 똑같이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하세요? 또 이상한 거 권하려고요? 목소리에 비꼬는 듯한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치킨 너겟입니다. 드셔보시겠어요? 지난번에 먹어봤더니 별로여서요. 할머니가 권하는 건 다 별로더라고요. 주변에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둘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일 좀 하세요. 나이 드셨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아세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발 그만 좀 여기서 이러지 말아줘요. 저는 정해진 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대로? 손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정해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통로에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멈춰서서 저희를 바라봤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님께 무례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무례하게 안 했다고요? 지금 말대꾸하는 게 무례한 거 아니에요?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뒤에는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손님,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내가 왜 진정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테이블 위에 있던 너겟 접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너겟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녀는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지 마세요. 보기 흉하니까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저 바닥에 흩어진 접시 조각들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걸까? 왜 다들 그냥 보고만 있는 걸까?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왜 저래? 쯧쯧, 노인네한테 저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긴 했잖아요.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의 파편들을 주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집히지 않았습니다. 정분 씨, 박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무릎을 꿇고 함께 조각을 주었어요.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예,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후 마트 직원이 왔습니다. 김대리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손님이 접시를 던지고 갔어요. 김대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CCTV 확인해 볼게요. 정분 씨는 일단 쉬고 계세요. 저는 직원 휴게실로 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인데. 1시간 후 김대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분 씨, CCTV 확인했어요. 그 손님이 접시를 던진 게 맞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대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보고는 올렸어요. 근데 그 손님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조미경이라는 분인데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한 분이래요. 남편이 건물 여러 채 가진 건물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대리는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저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마트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접시 조각들처럼 제 마음도 산산조각 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어요. 아프지 않는 한 빠진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어제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라서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마트에서 걸려온 거였어요. 정분 씨,
오늘 출근 안 하셨네요. 어디 아프세요? 예,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러세요? 그럼 푹 쉬세요. 괜찮아지면 연락 주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전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등교하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만 멈춰 있구나.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오후가 되자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하다. 깜빡했구나.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딸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었어요. 엄마, 응, 괜찮단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러세요? 그럼 푹 쉬세요. 주말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딸아이한테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마트에서 모욕당했다고, 접시를 던져댔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평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5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돈을 많이 버는 편은 아니었어요. 저는 식당에서 일했고 공장에서도 일했습니다. 딸아이를 키우면서 쉬는 날 없이 일했어요. 35대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철물점이었어요. 하지만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빚만 남았죠.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40살 때 딸아이가 대학에 갔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밤낮으로 일했어요. 남편도 공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딸아이만큼은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50살 때 딸아이가 취직했습니다. 그제야 조금 숨통이 트였어요. 하지만 몸은 이미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죠. 60살 때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1년 동안 투병했지만 결국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혼자가 됐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지? 저녁이 되었지만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그냥 누워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정분 씨, 괜찮으세요? 이틀째 안 나오시니까 걱정되네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쉬면 나갈게요. 그러세요. 근데 정분 씨, 혹시 저번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분 씨, 그 일은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손님이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넘어가라는 말이었습니다. 평생 들어온 말이에요. 참아라, 넘어가라, 괜찮다고 해라.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참아야 하나?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야 하나?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더니 딸아이였어요. 엄마. 딸아이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딸아이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어요. 마트에서 있었던 일, 그 여자가 한 말, 접시를 던진 것까지요. 딸아이는 분노했습니다. 엄마, 왜 참으세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엄마,
이건 참을 일이 아니에요. 신고해야 해요. 아니야. 그냥 넘어가자.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잘못한 건 그 사람인데요. 딸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달랬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지? 그날 밤 저는 딸아이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아이는 계속 신고하자고 했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무서웠습니다. 더 큰 일이 생길까 봐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미 더 큰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딸아이가 신고하자고 계속 설득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그냥 조용히 일하고 싶었습니다. 파장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시식 코너로 돌아왔을 때 박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분 씨 괜찮아요? 많이 걱정했어요. 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은 평소처럼 진행됐습니다. 손님들에게 시식 제품을 권하고 설명하고 정리하는 일상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시식 코너로 다가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깔끔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먹어봐도 될까요? 예, 드세요. 그는 소시지 한 조각을 먹고는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며칠 전에 여기서 무슨 일 있었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제가 이 마트 근처에 사는데요. 며칠 전에 누가 시식 코너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CCTV에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소문이 벌써 퍼진 건가요? 아, 예.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박도윤이라고 해요. 구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민원 상담 담당 박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왜 명함을 주시는 건가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이런 일은 참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나를 도우려고 하는 걸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러세요? 그래도 명함은 갖고 계세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명함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넣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출근하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았어. 정말요? 그 여자 안 나타났어요? 응, 안 나타났어. 다행이다. 근데 엄마 정말 신고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구청 직원이라는 사람이 명함을 줬어. 도와주겠다고 하더라. 정말요? 엄마 그 사람한테 연락하세요. 아니야. 괜히 일 키우기 싫어. 엄마, 이건 일 키우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딸아이는 계속 설득했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명함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박도윤, 이름 아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연락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연락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또다시 그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조미경이었어요.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식품 코너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식 코너에 서 있었고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비웃듯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퇴근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저 김정분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마트에서 명함 주셨던 분이시죠? 아, 네. 기억합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박도윤 씨를 만났습니다. 마트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저는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도윤 씨는 따뜻한 차를 주문해주며 말했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천천히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조미경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저를 대했는지, 접시를 던진 일, 마트 측의 반응까지요. 박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조미경, 이분 맞나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조미경의 사진이 있었어요. 지역 행사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 남편이 한상철이라는 분이네요. 건물주예요. 이 동네에 건물 5채를 소유하고 있어요. 박도윤 씨는 계속 검색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상한데요. 이 건물들 중 일부가 불법 증축 의혹을 받고 있어요. 구청에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왔더라고요. 불법 증축이요? 네. 원래 허가받은 것보다 층을 더 올리거나 공간을 넓힌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조사를 해봐야 해요. 김정분 씨께서 당한 일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 문제도 심각할 수 있어요. 박도윤 씨는 며칠 동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마트에 출근하면서도 계속 소식을 기다렸어요. 일주일 후 박도윤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분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다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도윤 씨는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상철 씨 소유의 건물 중 3곳이 불법 증축된 게 확실해요. 안전 기준도 무시했고요. 그리고 탈세 의혹도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었다니. 그럼 어떻게 되나요? 구청에서 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김정분 씨께서 당한 일도 함께 처리될 거예요. 저 때문에 이렇게 큰일이 된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건 원래 조사했어야 할 일이에요. 김정분 씨가 용기 내주신 덕분에 드러난 거예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모욕을 당한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큰 문제와 연결될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 구청에서 한상철의 건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지역 유지 불법 증축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마트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건물주 아내가 마트에서 난리쳤던 사람 맞지? 맞아. 시식 코너 할머니한테 접시 던졌잖아. 에휴, 돈 많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박 선생님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정분 씨 신고하셨어요? 예, 우연히 도와주는 분을 만났어요. 잘하셨어요. 참기만 하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조미경과 한상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구청 조사가 시작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김정분 씨 맞으신가요? 네, 누구세요? 한상철 씨의 변호사입니다.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집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정분 씨, 최근 구청 조사 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일이 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미경 씨도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사과의 표시입니다. 500만 원이에요. 받으시고 합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돈은 저한테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정분 씨, 이렇게 나가시면 서로 힘들어져요. 한상철 씨는 이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김정분 씨께서 계속 고집 부리시면 딸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딸분이 회사 다니시죠? 그 회사 건물도 한상철 씨 소유인 걸 아시나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협박이야. 노골적인 협박이야.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합의하시는 게 모두를 위해 좋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굴복할 수 없었어요. 돌아가세요. 저는 합의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집으로 들어와 딸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려요. 저는 변호사가 찾아온 일을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분노했어요. 엄마,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신고해야 해요. 너한테 피해가 갈까봐 걱정돼.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굴복하시는 게 더 싫어요. 딸아이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평생 참고 사셨잖아요. 이번만큼은 참지 마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아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다음 날 박도윤 씨한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가 찾아온 일을 말했어요. 협박이네요. 녹음하셨어요? 아니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괜찮아요. 증인이 있으면 되니까요. 김정분 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박도윤 씨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일주일 후, 이번에는 조미경 본인이 나타났습니다. 마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퇴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김정분 씨, 저는 멈춰섰습니다. 조미경은 예전과 달리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제가 너무 심했죠. 반성하고 있어요. 합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제발 합의해 주세요. 남편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술책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생각하실 건데요? 빨리 답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다시 짜증이 섞였습니다.
역시 진심이 아니었어요. 합의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합의하지 않겠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겁니다. 조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할머니가 뭘 안다고 법적으로 해결해요? 모르지만 배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조미경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참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조사가 진행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마트에 출근하고 일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트 매니저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정분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한상철 씨 건물 중 하나가 무너졌대요. 사람들이 다쳤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도윤 씨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박도윤 씨, 건물이 무너졌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방금 현장에 왔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화를 끊고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속보가 떴어요. 불법 증축 건물 붕괴, 다수 부상자 발생. 기사를 읽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상철이 소유한 상가 건물이 무너졌고 안에 있던 사람 6명이 다쳤다고 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일찍 말했더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까?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딸아이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응, 봤어. 엄마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만약 엄마가 신고 안 하셨으면 조사도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럼 다른 건물도 무너질 수 있었어요. 딸아이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음 날 박도윤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어제 밤새 현장에 있었어요.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다친 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해요. 하지만 심하게 다친 분도 있어요. 박도윤 씨는 노트북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무너진 건물 구조 분석 자료예요. 원래 3층 건물이었는데 4층까지 불법으로 증축했어요. 안전 기준도 완전히 무시했고요. 그럼 한상철 씨는 어떻게 되나요? 조사받고 있어요. 이번에는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가 당한 모욕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일주일 후 피해자 중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한쪽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분 씨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무너진 건물에서 다친 사람입니다.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인사요? 네. 김정분 씨 덕분에 조사가 시작됐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아니에요. 김정분 씨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더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저희 가족도 그렇고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었구나. 그날 저녁 박도윤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분 씨,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인데요? 피해자들이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한상철과 조미경 둘 다요. 김정분 씨도 함께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저도요? 네.
여러 사람이 함께 목소리를 내면 더 힘이 생겨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가 아니게 됐습니다. 저처럼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함께 싸우게 됐어요. 고소장이 제출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상철과 조미경 측에서 다시 합의를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피해자 전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박도윤 씨가 피해자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사무실에 모였어요. 총 7명이었습니다. 건물 붕괴로 다친 사람 6명과 저까지요. 여러분, 한상철 측에서 합의금으로 1인당 2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저한테도 큰 돈이었어요.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합의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돈이 필요해요. 병원비도 많이 나왔고요.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합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합의를 못하는 건 아닐까? 박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합의하시는 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상철 씨는 지금도 다른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만약 이번에 합의로 끝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김정분 씨를 보세요. 이분은 돈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정의 때문에 시작하신 거예요. 모두의 시선이 저한테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박도윤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김정분 씨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진실조차 몰랐을 거예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김정분 씨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저는 돈만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합의 안 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박도윤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하지만 함께 가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만장일치였어요. 모두 합의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 한 남자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김정분 씨, 처음엔 제가 돈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정분 씨 보니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와 딸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회의 어떻게 됐어요? 모두 합의 안 하기로 했어. 정말요? 다행이다. 딸아이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평생 참고 사셨는데 이번에는 참지 않으셨잖아요. 그래, 이번엔 참지 않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야 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랐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은 확실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조사가 계속됐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박도윤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분 씨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됐나요? 한상철 씨는 불법 건축으로 벌금형과 건물 철거 명령을 받았어요. 조미경 씨는 폭행 및 협박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배상금도 지급하기로 결정됐어요. 김정분 씨도 받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왔어요. 나무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 모임이 다시 열렸습니다. 모두 밝은 얼굴이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김정분 씨 덕분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기뻤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해낸 거예요. 박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김정분 씨 말씀이 맞아요. 혼자였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함께 했기에 가능했죠. 한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상철 씨 다른 건물들은 어떻게 되나요? 모두 조사받고 있어요. 불법 부분은 철거하고 안전 기준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그럼 이제 안전해지는 거네요. 네. 이번 일로 이 지역 건물들이 전부 점검받게 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박도윤 씨와 함께 나왔습니다. 박도윤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김정분 씨가 용기 내주셨기에 가능했어요. 저는 그저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어요. 저는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석 달 동안 휴직했었거든요. 시식 코너로 돌아왔을 때 박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분 씨, 오랜만이에요. 뉴스 봤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정분 씨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저는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늘 시식 제품은 새우튀김이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하나 주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제 마음이 달라졌거든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알아.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됐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시식 코너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 방송국 기자인데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인터뷰요? 네. 할머니 이야기가 뉴스에 나갔잖아요.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특별하세요. 많은 분들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결국 저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간단한 질문들이었어요.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용기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른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평생 참고 살았어요.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에 알았어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목소리를 내야 해요.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는 고맙다며 떠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차들이 오가는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딸아이가 와 있었어요. 엄마. 딸아이는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인터뷰하신 거요. 너무 멋있으셨어요. 그랬어? 네. 제 친구들도 다 봤대요. 엄마 자랑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딸아이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니 뿌듯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뭘? 이렇게 일 키운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오히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 엄마가 변하셨어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참으시기만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세요.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있어서 가능했어. 내가 응원해줘서요. 엄마.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난 석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조미경을 만났을 때, 접시를 던졌을 때, 박도윤 씨를 만났을 때, 피해자들과 함께했을 때, 그리고 오늘까지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됐구나.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니까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빛이 방 안을 비췄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6시에 일어날 겁니다. 마트에 출근해서 시식 코너에서 일하겠죠. 평범한 하루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그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도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요. 조용한 정이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한 사람이 용기를 냈고 사람들이 함께했을 뿐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더욱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루끝 이야기였습니다.